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카야마와 가시와입니다. 오카야마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루카우를 최전방에 두어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버티기 플레이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루카우가 전방에서 세컨볼을 이어주는 힘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패턴이 단조롭게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타루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량과 크로스 타이밍을 다양하게 가져가며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을 걸어올 경우 돌파 성공률이 떨어지고 공격의 효율성이 줄어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중원의 후지타는 전환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바뀌고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최근 오카야마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해 실점을 줄이려는 운영을 보이지만 빠른 템포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팀을 만나면 수비와 중원 간격이 무너져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시와는 3-1-4-2 포메이션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나카마가 중원에서 활발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배급 능력으로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며 공수 전환 시에도 균형을 잡아주어 팀 전체의 압박 강도를 유지시킵니다. 코야마츠는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침투와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을 발휘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으로 위협을 가하고 코이즈미는 연계와 뒷공간 침투를 번갈아 시도해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가시와의 가장 큰 무기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좌우 전환으로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인데 이는 오카야마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중원 커버 범위를 붕괴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 일정 속에서 가시와의 빠른 전환과 압박은 후반부에 더욱 날카롭게 작동하며 체력 저하가 누적된 상대를 흔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기의 양상은 오카야마가 루카우를 중심으로 롱볼 전개와 세컨볼 싸움에서 기회를 찾는 흐름과 가시와가 압박과 속도전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흐름으로 대비될 것입니다. 오카야마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한다 해도 가시와는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 장악 그리고 후반 교체 자원을 활용한 측면 돌파로 골문을 두드릴 카드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가시와의 압박 강도가 오카야마의 전개를 억제하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체력과 압박 강도를 후반까지 유지할 수 있는 팀이 승기를 잡을 텐데 전체적인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가시와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고후와 오이타입니다. 반폴의 고우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강점으로 삼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도리카이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공격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측면의 다나카는 폭넓은 활동량과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해 돌파와 크로스, 컷신을 번갈아 시도하며 상대의 수비를 계속 흔들고 전환 상황에서는 빠른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중원의 하야시다는 압박 저항 능력을 바탕으로 템포 조절과 볼 배급을 맡아 팀의 공격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고후가 홈에서 보여주는 빠른 기동력과 후반까지 이어지는 강한 압박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데 있어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강한 압박과 세컨드 하프 공격 전개를 유지하는 특징은 홈에서 고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이타는 같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노무라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지만 연계 가담이 적어 팀의 전방 압박 구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측면의 아리마는 공격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활력을 불어넣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중원의 아마가사는 전방 연결과 압박 저지에서 역할을 맡지만 빠른 템포 전환 상황에서는 위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빌드업 과정에서 중앙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롱볼 의존도가 높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화하면 전개 속도가 느려지며 쉽게 끊기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반응이 늦어 실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반폴의 고후가 홈에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통해 주도권을 잡고 도리카이와 다나카를 중심으로 한 공격 연계로 오이타의 빌드업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오이타는 전반에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버틸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고후의 지속적인 압박과 중앙 침투 패턴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후의 운영 특성은 오이타의 뒷공간과 빌드업 불안을 결정적으로 노려 결승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전반은 팽팽할 수 있으나 후반부에 들어서면 고후의 압박 강도가 빛을 발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승부는 고후 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폴의 고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히메와 오미야입니다. 에히메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술적인 구조에서 불안정한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최전방의 무라카미는 제공권 경합과 압박 시도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1차 저지선으로 일정한 역할을 해내지만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속도와 침투 움직임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측에서 활동하는 사토는 크로스와 연계 과정에서 꾸준히 볼 배급에 참여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는 곳 상대의 역습 루트로 직결됩니다. 중원의 후카자와는 전방향 패스를 통해 전개를 이어가려 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볼 간수보다는 안전 패스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해 공격의 템포가 끊기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앉으면서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중원과 최전방이 단절되어 유기적인 연결을 만들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측면 윙백이 전진했을 때 발생하는 공간을 적절히 커버하지 못해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 실점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에이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미야는 같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도 훨씬 더 날카롭고 조직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잘레스는 전방에서 타깃형 공격수로서 제공권 경합과 연계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박스 안에서는 마무리 집중력이 높아 적은 기회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측면의 카프리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 균형을 쉽게 무너뜨리고 컷인 후 슈팅을 통해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등 개인 기량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선수입니다. 중원의 코지마는 전방 압박과 볼 탈취에 능하면서도 후방 빌드업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팀의 공수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좌우 폭을 넓히며 상대의 300을 벌려놓고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하는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또한 오미야는 전반뿐만 아니라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어내고 실수를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를 통해 경기 후반에도 꾸준히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두 팀의 전술적 대비를 살펴보면 에이메는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서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와 측면 커버 미흡이라는 약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오미야는 이러한 취약점을 빠른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의 양상은 에히메가 느린 전환 템포와 불안정한 수비 조직력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오미야가 곤잘레스의 제공권과 카프리니의 돌파를 중심으로 압도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력과 스피드, 전술적 완성도에서 우위를 지닌 오미야가 에히메의 허점을 끝까지 공략하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기는 오미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사간도스와 나가사키입니다. 사간도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세부적인 전술적 완성도가 부족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전방의 야마다는 활동량이 많아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지만 슈팅 선택과 마무리에서 불안정해 득점 효율이 낮습니다. 측면에 실브카는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며 상대의 역습 루트가 자주 열립니다. 중원의 사쿠라이는 전개 과정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템포가 늦어져 빌드업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후방 빌드업에서는 중앙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전진 패스가 차단될 경우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져 조직력이 쉽게 무너지는 약점이 두드러지며 특히 빠른 전환과 측면 침투를 반복하는 상대를 만나면 라인이 통째로 끌려나가 뒷공간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반면 나가사키는 4-3-3 포메이션으로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테우스 제주스는 제공권 장악력과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나며 세컨드볼 대응 속도도 빨라 박스 안에서 높은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마르코스 길레르미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 컷인, 연계 플레이까지 모두 시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추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열어줍니다. 중원의 마세야마는 템포 조율과 압박 회피 능력이 탁월해 전진 패스를 통한 공격 전환을 빠르게 전개하며 이를 통해 나가사키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방으로 전환하여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습니다.
또한 양측면 침투와 빈번한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에서 여러 차례 마무리 기회를 창출하며 원정 경기에서도 압박 강도를 유지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전술적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 매치업은 결국 사간도스가 후방 빌드업의 불안정함과 수비 전환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나가사키의 빠른 전환과 다양한 공격 루트에 의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간도스의 라인 유지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나가사키는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공격 속도를 올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술, 체력, 속도 모든 면에서 나가사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승부로 나가사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와 FC 서울입니다.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선수 개개인의 기복이 뚜렷합니다. 박상혁은 전방 압박과 공간 침투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득점 마무리에서의 정확성이 떨어져 결정력이 불안하고 김승섭은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나 빠른 역습 전환 과정에서 한 박자 늦어 공격 템포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원의 이동경은 전진 패스를 통한 전개 능력이 눈에 띄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 성공률이 떨어지며 전환의 흐름이 쉽게 끊깁니다. 군팀이라는 특성상 외국인 자원이 없어 공격에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경기 후반에는 체력 의존도가 커지면서 압박과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단점이 반복됩니다. 특히 이전 맞대결에서 루카스를 막지 못해 결승골을 내줬던 전례가 있어 오늘 역시 양풀백 최혜훈과 오인표가 루카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를 막아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는 FC 서울은 역시 4-4-2 포메이션을 구사하면서도 공격 자원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최전방의 둑스는 강한 피지컬과 문전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까지 겸비해 파괴력을 더합니다. 루카스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속도 변화를 활용해 풀백을 쉽게 벗겨내고 결정적인 순간 컷백을 만들어내며 팀의 공격 루트를 다양화합니다. 안데르손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슈팅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상대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으로 루카스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링가드, 문선민, 이한도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여전히 서울은 전방 전환 속도와 측면 자원의 위력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김천 수비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루카스가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김천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천은 국내 자원만으로 경기 템포를 유지해야 하는 한계와 후반 체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풀백 수비의 1대1 대처가 미숙해 서울의 빠른 측면 공격에 반복적으로 위기를 허용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서울은 루카스와 안데르손의 폭발적인 측면 공략과 둑스의 문전 장악력을 기반으로 공격의 스위칭 패턴을 완성해가며 김천 수비를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술적 우위와 공격 자원의 질적 차이가 확실한 FC 서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여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헤이스는 폭발적인 돌파와 순간적인 스피드 변화를 통해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데 강점이 있으며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측면의 오후성은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한 크로스를 바탕으로 꾸준히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며 단순히 측면 돌파에 그치지 않고 세컨드볼 대응과 압박 가담에도 성실히 참여해 팀의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또한 이선의 최경록은 위치 선정과 중거리 슈팅 타이밍이 날카로워 상대 수비가 내려앉을 경우 이를 곧바로 위협할 수 있으며 동시에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사니의 이탈은 전력 손실이 분명하지만 이정효 감독은 상대 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전술로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해 이 공백을 최소화하며 경기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의 강점이 유지됩니다. 특히 홈에서의 광주는 관중의 응원과 함께 압박 템포를 끌어올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을 잡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반면 대전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주민규를 중심으로 한박스 안마무리 능력과 제공권 장악력을 통해 득점 루트를 찾습니다. 그는 여전히 K리그 내에서 최상급의 결정력을 보여주는 자원으로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원의 서진수는 압박 회피와 패스 전환 능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 빈도가 일정하지 않아 팀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고 김현욱은 드리블 돌파와 전방 연결에서 위협적이지만 피지컬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경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주전 골키퍼 이창근의 부상 결장으로
이경태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경험치와 경기 감각에서 차이가 있어 수비 라인 전체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골키퍼의 불안은 단순히 실점 위험을 넘어 수비수들의 라인 유지와 빌드업 전개까지 위축시키는 요소가 되며 이는 광주의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광주는 헤이스의 폭발적인 돌파와 최경록의 공격 전개 가속화를 앞세워 대전의 뒷공간과 불안정한 수비 조직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성의 활동량은 측면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며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은 대전의 단조로운 전개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카드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전은 주민규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공격 루트와 주전 골키퍼의 이탈로 인해 경기 운영의 폭이 좁아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광주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 앞에 간격 붕괴와 실점 위기를 맞을 위험이 큽니다. 특히 홈관중의 후원을 등에 업은 광주는 경기 템포를 더 끌어올릴 수 있어 경기 후반부일수록 승부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흐름 관리 능력에서 우위를 가진 광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천안시티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천안은 3-4-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개개인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이정협은 제공권과 연계에서 꾸준히 기여하며 포스트 플레이로 팀 공격을 연결하지만 상대 수비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박스 안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아 득점 기회로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측면의 퉁가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 능력으로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심해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중원에서는 김성준이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강한 피지컬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후방의 김성주, 이웅희, 최진웅으로 구성된 3백은 제공권 대응에서 약점을 보이며 장신 공격수를 상대로 경기 내내 밀착 마크를 수행하는데 체력적 부담이 크게 작용합니다. 결국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 압박 강도가 약해지고 이는 곧 상대의 이선 침투와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같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전방에서 곤잘로라는 확실한 타깃을 보유한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곤잘로는 공중볼 장악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며 단순히 제공권뿐만 아니라 포스트 플레이와 세컨드볼 연결까지 매끄럽게 수행해 팀 공격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선의 빌레로는 박스 침투와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노리며 곤잘로와의 연계 플레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패시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크로스와 컷백을 공급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부산의 공격 전개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습니다. 부산은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 능력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곤잘로를 기점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흐름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전술적 대비 속에서 부산은 곤잘로의 피지컬 우위를 전방에 세워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고 빌레로와 패신이 곤잘로 주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세컨드 볼을 점유하면 공격의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천안의 수비는 90분 내내 곤잘로를 막기에는 체력적 전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제공권 경합과 세컨드 볼 대응에서 밀리며 부산의 파상 공세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부산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곤잘로를 활용해 단번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옵션까지 갖추고 있어 천안이 라인을 내릴 경우 중거리 슈팅과 측면 공략으로 곧바로 추가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천안은 한두 차례 빠른 역습 외에는 부산의 공세를 견뎌내기 어려울 전망이며 전술적 안정성과 공격 완성도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이는 부산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부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